운반에 관한 규정입니다. 운반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준이 지정되므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과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규정에서 정한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성 내용물입니다. 방사성 물질 등으로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운반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운반되고 있는 RI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운반 용기입니다. 정의는 방사성 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입니다. RI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선원을 그냥 운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방사선 차폐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폐체만으로는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손잡이라던가 혹은 기계에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RI를 운반하는 행위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 선원의 파손 또는 분산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낙하사고 시에는 선원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이 필요하고, 화재 사고 시에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선원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재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선원과 함께 움직이므로 이런 구조물을 운반용기라고 부릅니다. 운반용기라는 용어는 RI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RI와 운반용기를 함께 부를 때는 운반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비방사능은 방사성 핵종의 단위 질량당 방사능입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어 앞에 비자가 들어가면 이는 단위 무엇무엇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위 무엇무엇은 숫자 1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방사능은 숫자 1g당 방사능 또는 숫자 1kg당 방사능이라는 뜻입니다. 무게 단위의 예로 든 g이나 kg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관례적으로 적당한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저준위 비방사능 물질입니다. 비방사능의 준위가 낮은 물질입니다. 방사능이 약해서 위험도가 매우 낮은 물질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염의 정의는 베타선, 감마선, 저독성 알파 방출체의 경우 0.4 베크렐/cm², 기타 알파선 방출체의 경우 이 값의 10분의 1입니다. 허용 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단위인데, 알파선 방출체 중 저독성 알파 방출체가 베타, 감마선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독성 알파가 베타, 감마로 구분되며 허용 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간단합니다. 오염은 제거성 오염과 고착성 오염으로 구분됩니다. 제거성 오염은 표면에서 쉽게 떨어져서 공기에 섞이므로 호흡기를 통한 내부 피폭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제거성 오염은 항상 내부 피폭과 연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착성 오염은 표면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단단하게 고착되어 일반적인 제염 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입니다. 이 경우 내부 피폭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 피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 오염 물질은 글자 그대로 표면이 오염된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 개봉 선원을 사용하던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냉장고가 오염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냉장고 자체는 방사성 물질이 아니지만 표면에 묻은 개봉 선원으로 인해 표면 오염 물체가 된 것입니다. 표면 오염 물체는 오염의 정도에 따라 조금 오염된 제1종 표면 오염 물체, 많이 오염된 제2종 표면 오염 물체로 구분합니다. 먼저 접촉이 가능한 곳, 즉 냉장고 문의 표면이 제거 가능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신체나 의복에 오염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내부 피폭의 위험도 있으므로 굉장히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오염 물질이 베타, 감마, 저독성 알파라면 4 베크렐/cm² 이하일 경우 조금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제1종 표면 오염 물체로 구별합니다. 이 숫자는 오염의 10배입니다. 오염은 제거성, 고착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값이므로 의미는 다르며 단지 숫자 기준만 10배입니다. 오염 물질이 알파 방출체인 경우는 베타, 감마, 저독성 알파 기준의 10분의 1입니다. 이건 모든 규정에 공통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알파 방출체는 내부 피폭의 위험성 때문에 베타, 감마의 기준의 10분의 1입니다. 많이 오염된 것으로 구분하는 제2종 표면 오염물체의 기준은 제1종 표면 오염물체의 100배입니다. 이 기준조차 넘으면 더 이상 표면 오염물체가 아닙니다. 표면 오염물체로 인정받지 못하면 운반 및 포장에서 주어지는 규제 완화가 없어집니다. 즉, 표면 오염물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는 표면 오염물체를 일반적인 RI와 구분하여 더 적은 규제만으로 운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특혜입니다. 이번에는 냉장고 문에 고착성 오염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신체나 의복이 스쳐도 오염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내부 피폭의 위험도 없습니다. 단지 외부 피폭의 위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착성 오염에 대한 제1종 표면 오염물체 기준은 제거성 오염에 비해 10,000배 큰 값으로 정합니다. 알파의 경우 이 값의 10분의 1입니다. 제2종 표면 오염물체의 기준은 100배였던 제1종 표면 오염물체보다는 적은 20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00배 큰 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20배 큰 값도 충분히 높은 수준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개봉선원의 일부가 누출되어 냉장고 내부로 스며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스며든 개봉선원에 의해 냉장고 내부가 오염됐지만 오염된 부분이 제거성인지 고착성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지름 테스트, 즉 스메어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냉장고 내부의 오염은 신체나 의복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이 오염된 경우에는 제거성 또는 고착성을 가리지 않고 표면 오염도를 합계로 평가합니다. 기준은 신체나 의복을 오염시키지 않은 고착성 오염에 적용했던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포장을 기준으로 방사성 내용물, 운반용기, 운반물의 정의를 살펴봤고 운반용기 또는 운반물이 차량에 실려서 운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반수단은 운반에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를 다니는 일반 차량,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입니다. 즉, 육로, 수로, 항공을 통한 모든 운송수단이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하는 운반수단이 됩니다. 운반물은 방사성 내용물과 운반용기를 함께 부르는 표현입니다. 고객 A가 방사성 물질 2개를 한꺼번에 주문했고 이 2개가 각각 포장해야 한다면 운반용기 2개를 한꺼번에 운반해야 합니다.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운반용기 2개를 다시 1개로 포장하는 경우 이 포장이 덧포장입니다. 택배 상자 1개에 가나 초콜릿 1박스와 ABC 초콜릿 1박스가 함께 담겨서 배송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물류에서는 대량 화물의 이동을 위해 규격화된 철제 컨테이너를 이용합니다. 모든 물건은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담아서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 과정을 통일하여 운송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운송을 위한 화물의 최소 규격이 바로 이 컨테이너입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담아 인천으로 보내면 이 컨테이너는 중간에 개봉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천까지 도착합니다. 중간에 철도, 배,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긴 하지만 컨테이너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중 개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운송 방식이 현대 물류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입니다. RI가 담긴 운반용기, 즉 운반물 역시 국가 간 이동에서는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놓고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반물이 담긴 컨테이너를 법으로 화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화물 컨테이너와 같은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 화물 컨테이너에는 RI가 담긴 운반용기, 즉 운반물만 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일반 화물도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화물 컨테이너의 재사용 가능, 밀폐 및 강도 유지 등 각종 기술적 요구사항은 무역에서 사용하는 화물 컨테이너 역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체 또는 액체로 된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는 고체 화물과는 다른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보통 원통형의 용기를 눕혀서 차량에 적재하는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 또는 차량을 같은 용어인 탱크라고 부릅니다. 이 탱크도 대량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물 컨테이너와
동일한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화물 컨테이너를 위해 설계된 트럭, 크레인, 컨테이너선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탱크는 비록 원통형으로 생겼지만 주변에 기존 화물 컨테이너와 동일한 크기의 철제 골격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탱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요구되는 부분이며 일반 무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송하인과 수하인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한문이며 보낼 송, 받을 수를 써서 송하인, 수하인입니다. 송신, 수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한문입니다. 보내거나 받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 또는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용 운반은 말 그대로 배송 중간에 화물을 열지 않고 송하인이 보낸 그대로 수하인에게 도취하는 것입니다. 송하인 A가 수하인 B에게 물건을 보내는 상황에서 운반 수단을 독점하는 경우라면 차량 한 대가 A에게서 물건을 싣고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더라도 다른 고객의 짐을 싣거나 내리지 않는 상태로 B에게 직접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탱크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또는 선박이 많은 수의 탱크 또는 컨테이너를 싣고 중간 경유지에서 다른 탱크를 싣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긴 하지만 A가 맡긴 화물 컨테이너는 중간에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B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용 수단은 운반 수단이나 화물 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므로 방사성 물질을 운반하는 상황에서 선원의 분실 위험이 낮고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피폭 위험도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상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운송하고자 하는 선원이 세기가 세다던가 표면에서의 방사선량이 높아 위험한 경우에는 전용 운반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전용 운반을 하는 경우 표면에서 방사선량이 더 높아도 되는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화물은 운반을 위하여 송하인이 제시하는 운반물 또는 방사성 물질에 집합된 적하물이고 단기 광국은 국내외의 규제기관 또는 당국을 말합니다.